나는 괜찮을 거야. 많은 환자분들이 뇌졸중 진단을 받은 뒤 가장 먼저 하시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거의 항상 몸이 분명히 보내준 작은 신호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실까요? 요즘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거나 단어가 안 떠오른 적이 있었나? 한쪽 팔이나 다리가 이상하게 묵직하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 적은 없나? 잠깐 동안 한쪽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거나 세상이 빙 도는 느낌이 있었나?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신다면 오늘 영상이 더 중요해집니다. 뇌졸중은 전 세계 사망 원인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하는 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체 사망의 약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흔하고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네이처. 우리나라에서도 암 심장 질환과 함께 대표적인 사망 원인으로 특히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평생 피하고 싶은 병 1순위일 거예요. 위키페디아.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라고만 생각해서 몸속에서 미리 켜지는 작은 경고등들을 놓치고 지나갑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몇 주 동안 요즘 따라 이상하게 말이 꼬이네.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하고 웃어 넘기셨어요. 전화 통화할 때 특정 단어가 잘 안 떠오르고 혀가 굳는 느낌이 잠깐씩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미묘하게 비뚤어진 걸 보고 놀라 응급실로 오셨죠. 검사 결과 이미 여러 차례 아주 작은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혈관을 모든 집에 전기를 보내는 전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잘 통할 때는 조명이 밝고 따뜻하지만 전선이 낡거나 어딘가가 눌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형광등이 잠깐 깜빡이다가 다시 켜집니다. 뇌졸중의 초기 증상도 딱 이 깜빡임과 비슷합니다. 얼굴이 잠깐 내려앉는 느낌, 말이 잠깐 꼬이는 느낌, 갑자기 한쪽 팔이 말을 안 듣는 느낌. 다시 괜찮아지니까 아유, 괜찮아졌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시는 거죠.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시적인 증상, 즉 일과성 허혈 발작 TIA를 어디까지 응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짧게 지나간 증상이라도 모두 뇌졸중 전 단계로 보고 강하게 검사하고 치료해야 한다. 고 말합니다. 반대로 목 어깨 근육이나 내 귀 안쪽 문제로도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 모두 뇌졸중으로 겁줄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방세동 같은 심장질환이 있는 60세 이후라면 이런 일시적인 이상 증상을 피곤해서 그랬겠지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를 또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요즘 들어 전보다 더 자주 어지럽고 특히 한쪽으로 휘청거리지는 않았나요? 볼일을 본 뒤 일어날 때 세상이 순간적으로 하얘지거나 몸이 푹 꺼지는 느낌이 오지 않나요? 갑자기 글씨가 두 개로 보였다가 금방 괜찮아진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신호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려버리는 순간 뇌는 조용히 산소 공급을 잃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놀라운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뇌졸중 환자의 적지 않은 비율이 발병 전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이미 유사한 증상을 한두 번 이상 경험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병원에 오신 분들은 극히 일부였어요. 대부분은 괜찮아지길래 집에서 쉬다가 결국 큰 뇌졸중이 온 뒤에야 응급실로 오십니다. 혹시 지금의 나도
그런 조용한 경고 기간을 지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모든 어지럼, 모든 두통, 모든 저림이 다 뇌졸중은 아닙니다. 저도 외래에서 어지럼증 환자분을 볼 때 귀 질환인지 혈압 문제인지 뇌혈관 문제인지 천천히 감별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부터는 반드시 MRI를 찍어야 한다를 두고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건 당신 스스로가 평소 내 몸과 다른 이상한 변화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주치의나 가까운 내과, 신경과에서 한 번쯤은 요즘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꼭 이야기해 주셔야 우리가 더 정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과거의 나 혹은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자매가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그날의 모습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오늘 안에 한 번만이라도 안부 전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런 증상 없으셨어요? 하고 조심스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이거 우리 집 이야기 같다 하는 느낌이 드신다면 영상을 좋아요 눌러서 저장해 두셨다가 가족들과 꼭 함께 보세요. 뒤에서 뇌졸중 초기 신호를 더 쉽게 기억하는 간단한 공식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증상 조합, 이때는 바로 응급실 가야 한다. 는 기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 거예요. 기억하시기 쉽게 일상 사례와 함께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이제 왜 뇌졸중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병인지, 그리고 왜 몇 분, 몇 시간 이 평생의 생활을 가르는지 이어서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뇌졸중이 어떤 병인지, 뇌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이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뇌졸중이 왜 이렇게까지 무서운 병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왜 의사들이 그렇게까지 시간을 강조하는지요. 먼저 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손바닥 2개를 모은 정도의 크기에 말하기, 걷기, 생각하기, 기억하기 같은 중요한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전부 뇌가 해주는 일이에요. 그 뇌는 우리 몸의 다른 장기와 달리 잠시라도 피와 산소 공급이 끊기는 것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심장이나 근육은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다가 천천히 망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뇌는 몇 분 사이에도 세포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뇌졸중을 두고 시간이 곧 뇌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몇 분, 몇 시간이 지나갈수록 되돌릴 수 있는 뇌세포의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심각하면 막 엄청 아프고 쓰러지고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오지 않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뇌경색의 경우, 심한 통증 없이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정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허리가 삐끗했나 보다,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누워버리시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뇌졸중은 크게 2가지로 나누지요. 하나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다른 하나는 혈관이 터져서 피가 뇌 안에 퍼지는 뇌출혈입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뇌의 특정 부위로 가야 할 혈액이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간이 뇌세포를 조금씩 빼앗아 간다는 것. 학계에서도 이런 시간 문제를 두고 많은 연구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해진 시간, 예를 들면 증상 발생 후 몇 시간 이내까지만 혈전용 해제 같은 약을 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MRI나 CT로 뇌 상태를 더 정밀하게 보면서 조금 더 늦게 와도 구할 수 있는 뇌가 남아 있다면 치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어요. 또 어떤 교수님들은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치료 범위를 넓히면 부작용 위험이 커진다며 신중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모두 완전히 같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와야 한다. 빨리 올수록 살릴 수 있는 뇌가 많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지금 내 몸에 이상 신호가 온다면 나는 바로 백욱구를 떠올릴까? 아니면 일단 좀 누워보고 내일까지 참아볼까?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는 첫째,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 둘째, 증상이 항상 영화처럼 요란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스스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다는 것. 셋째, 치료법이 분명히 있지만 시간 창이 있어서 그 시간을 놓치면 약이나 시술이 있어도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조금 충격적이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제 연구를 보면 뇌졸중 증상이 시작되고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환자 스스로 집에서 고민한 시간 때문에 크게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급차가 늦어서만이 아니라 좀 더 지켜볼까? 이 정도로 응급실 가면 민폐 아닐까? 오늘은 주말이라 병원도 붐빌 텐데 하고 머뭇거린 시간들 때문입니다. 의사들 사이에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지럼증이 뇌졸중이 아니라면 모든 환자에게 당장 응급실로 가라고 하면 오히려 의료 자원이 낭비되지 않는가? 반대로 조금 과잉 진료가 되더라도 뇌졸중을 놓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하는 입장이 있지요. 두 입장 모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파스트 같은 간단한 기준을 알려드리며 스스로 어느 정도 선에서 판단할 수 있게 돕는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얼굴, face, 팔, arm, 말, speech, 시간, time, 즉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팔 한쪽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꼬이면 그때는 시간을 절대 허비하지 말고 바로 밀랄 시에구라는 메시지인 거죠. 잠깐 상상해 보시겠어요? 앞으로의 내 10년, 20년을 떠올려 보셨을 때 두 다리로 직접 걸어서 시장도 가고 버스도 타고 손주 손도 잡고 밥도 스스로 먹는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기 힘든 침대 위의 시간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조금 무거운 질문이지만 이 질문이 바로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나는 내 뇌를, 내 몸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은 실제로도 작은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면서 나중에 병원에서 정말 잘 버티셨네요. 라는 칭찬을 들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특히 와 닿으셨다면 주위에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가족이나 지인 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조용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미래 1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렇게 무서운 뇌졸중이 실제로 처음 올 때 우리 얼굴과 말에서 어떤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지 거울과 스마트폰만으로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내가 보기에 이상한데 가족은 괜찮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울 속 당신의 얼굴과 입에서 시작되는 변화를 살펴볼게요. 뇌졸중은 갑자기 번개처럼 내려치는 병 같지만 실제로는 얼굴 표정과 말소리에서 가장 먼저 실마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아주 기본적인 사실 하나부터 정리해 볼까요?
우리 뇌는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반대쪽 몸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주로 오른쪽 얼굴과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몸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말을 이해하고 문장을 만드는 기능은 대부분 왼쪽 뇌가 담당하기 때문에 왼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말이 꼬이거나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이 먼저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응급실에서 처음 하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 해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 한 문장을 제대로 따라 할 수 있는지, 혀와 입술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지, 발음이 탁 또렷한지, 숨이 차거나 끊기지 않는지 유심히 봅니다. 당신도 지금 조용한 곳에 계시다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혹시 입이 한쪽으로만 더 크게 벌어진다든지 소리가 이상하게 새어나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얼굴이 마비되면 당연히 알지, 거울만 봐도 알잖아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미세한 비대칭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은 잘 모르는 때가 많아요. 놀라운 건 가족들조차 오늘따라 얼굴이 좀 달라 보이는데 하면서도 정확히 뭐가 달라졌는지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오시면 저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사진 보여주실 수 있어요? 평소에 찍어두신 셀카나 가족 사진이요. 평소 사진과 지금 얼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입꼬리가 한쪽만 덜 올라가 있거나 눈꺼풀이 한쪽만 더 내려가 있는 미세한 차이가 더 잘 드러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얼굴 비대칭이 얼마나 뇌졸중을 잘 가리켜 주는지에 대해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얼굴 처짐이 있으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눈입 주변의 단순한 근육 긴장이나 한쪽으로만 자는 습관 등으로도 비슷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어떤 신경과 교수님들은 얼굴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팔다리와 말을 반드시 같이 봐야 한다. 고 강조합니다. 반대로 응급 현장에서는 얼굴이 갑자기 이상해 보이면 일단 뇌졸중 의심부터 하자. 는 입장이 더 강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처럼 보이지만 결국 메시지는 하나예요. 얼굴이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보이면 적어도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라는 것. 말소리의 변화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처럼 한 문장을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 본인의 목소리를 스마트폰에 짧게 녹음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따라 말이 좀 꼬이네 하는 느낌이 들면 그 자리에서 똑같은 문장을 다시 녹음해 듣고 비교해 보세요. 생각보다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모음 발음이 흐려지거나 받침이 자꾸 사라지는 느낌이 있을 때 혹은 혀가 두꺼워진 것처럼 느껴질 때는 오늘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라고만 넘기기엔 아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학계에서는 경미한 말, 어눌함이나 단어 찾기 어려움만으로도 뇌졸중을 의심해야 하는가를 두고 꽤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우울감, 심지어 단순한 노화만으로도 단어가 잘 안 떠오르거나 말이 잠깐 꼬이는 일은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런 증상까지 다 뇌졸중 의심으로 묶으면 너무 많은 사람이 불필요한 검사를 받게 된다고 걱정합니다.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말이 이상해진 뒤 실제 뇌경색이 확인된 사례들이 적지 않은데 과잉 진료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놓치는 사람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하지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갑자기, 그리고 이상하게 라는 두 단어입니다. 오랫동안 조금씩 느껴지는 변화보다 오늘 아침부터 혹은 몇 시간 전부터 갑자기 말이 툭툭 끊기고 혀가 꼬이고 입이 한쪽으로만 더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때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에게 바로 확인을 부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아주 쉬운 테스트가 하나 있어요.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 지금 이상하게 말하는 것 같아. 내 발음이 평소 같아. 그리고 그분의 표정을 잘 보세요. 잠깐이라도 망설인다. 고개를 갸웃한다. 글쎄, 좀 그런 것 같기도. 라는 반응이 나오면 그 자체가 이미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평소와 다른 얼굴과 말투로 나를 불렀는데 나는 왜 그래? 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봤을까? 아니면 그냥 농담으로 넘겨버렸을까? 이 질문은 앞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질문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그랬던 적 있는데 하고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끝난 뒤 꼭 한번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천천히 문장을 따라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입 모양, 미소, 발음, 숨소리 하나까지 평소와 정말 같은지 서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이런 내용을 혼자만 알고 지나가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시고 우리도 시간 날 때 이 테스트 한번 해보자 라고 가볍게 꺼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나중에 그때 미리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라는 감사한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얼굴과 말뿐 아니라 한쪽 팔과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 팔 저림, 다리 힘 빠짐이 언제는 단순 피곤함이고 언제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인지 골라내는 기준을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얼굴에서 조금 내려 팔과 다리로 옮겨 볼게요. 뇌졸중이 올 때 우리 몸이 가장 분명하게 보내는 신호 중 하나가 바로 한쪽 힘 빠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 컵을 드는데 평소처럼 잘 잡히지 않고 왠지 오른손이 묵직해서 자꾸 놓칠 것 같은 느낌. 혹은 계단을 내려가는데 왼쪽 다리가 살짝 끌리는 느낌이 들거나 평소보다 한 발 한 발이 불안하게 느껴졌던 순간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좀 많이 걸어서 그래. 잠을 잘못 자서 다리가 저린가 봐. 물론 정말로 그렇게 단순 피로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바로 이런 순간을 틈타 조용히 첫 신호를 보냈다가 우리가 못 알아보면 그 다음에 훨씬 큰 공격을 준비하곤 합니다. 우리 뇌를 다시 떠올려 보죠. 뇌 한가운데에는 팔다리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위가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부위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그 혈관이 담당하는 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졸중 초기에는 몸 전체가가 아니라 한쪽 팔만, 한쪽 다리만 이상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의사들이 응급실에서 꼭 하는 테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눈은 감으시고요. 그리고 몇 초 동안 지켜봅니다. 이때 한쪽 팔이 슬며시 아래로 떨어지는지 혹은 손바닥 방향이 이상하게 돌아가는지 보는 거죠. 집에서도 이 테스트를 가족끼리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혹은 서로 마주보고 팔 두 개 똑같이 힘을 줄 수 있나?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팔 떨어짐 테스트가 뇌졸중을 확인하는데 꽤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어깨 관절 질환, 목 디스크, 근육 긴장만으로도 비슷한 모습이 보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전문의는 이 테스트만으로 뇌졸중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하고, 다른 전문의는 그래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자기 점검이다 라고 강조하죠. 누구 말이 맞을까요? 사실 둘 다 맞습니다. 팔이 떨어지는 것만 보고 병명을 정할 수는 없지만, 팔이 갑자기, 그리고 전보다 분명히 약해졌다면 적어도 그냥 넘길 일은 아니구나 하고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엔 잘 걷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가 모래주머니를 매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거나 발끝이 자꾸 바닥에 끌리는 느낌이 든다면 오늘 컨디션이 별로네 하고만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단순 피곤함일까? 아니면 내 뇌가 보내는 신호일까?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남성분이셨는데 며칠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살짝 끌리는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는데 관절이 안 좋겠지 하고 넘기셨죠. 그러다 하루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오른쪽 발이 제대로 안 올라가면서 넘어질 뻔 하셨다고 해요. 그때 옆에 있던 아내분이 당신 요즘 이상해. 그냥 나이 탓만 하지 말고 병원 가봐. 라고 등을 떠밀어서 응급실에 오셨고,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이미 여러 군데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더 큰 뇌졸중이 오기 전 그 이상한 느낌 덕분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다리가 아플 때마다 다 뇌졸중을 걱정해야 할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기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근육통 등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는 질환들만으로도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다리가 저리거나 무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는 걷기 불편하면 일단 정형외과부터 가보라고 하고, 또 다른 의사는 한쪽만 갑자기 이상해졌다면 뇌부터 확인해보자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기준은 비슷합니다. 갑자기, 그리고 한쪽만 이상하게입니다.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된 관절염은 양쪽 무릎이 함께 아프거나 활동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뇌졸중에 가까운 증상은 전에는 멀쩡히 잘 걷던 다리가 몇 시간 혹은 하루 이틀 사이에 눈에 띄게 한쪽만 힘이 빠지고 발을 들어 올리기가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이곤 하지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맞아, 며칠 전에 내 다리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하고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 내일이라도, 가능하면 오늘이라도 주치의나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 요즘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검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가족과 함께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점검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양팔을 앞으로 뻗고 10초 동안 유지해보기. 둘째, 복도나 거실을 왔다 갔다 걸어볼 때 한쪽 발이 끌리거나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지 서로 지켜보기. 셋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 두 다리에 힘을 고르게 줄 수 있는지, 한쪽이 더 부실한 느낌은 없는지 느껴보기. 이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직감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작은 이상이 큰일 나기 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고 이건 나만 알기 아깝다.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두시고 가까운 가족 한 분께만이라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주말에 시간 날 때 같이 팔, 다리 테스트 한번 해보자. 라는 한마디가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어지럼증과 두통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언제는 그냥 쉬면 되는 어지럼이고, 언제는 지금 바로 병원 가야 하는 어지럼인지 머릿속에서 헷갈리지 않게 구분하는 기준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어지럼증과 두통입니다. 어지러워서 왔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외래와 응급실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듣는 말이에요.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모든 어지럼증과 두통이 뇌졸중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지럼증의 상당수는 귀 안쪽 내유의 균형기관 문제나 목 근육, 혈압 변화,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같은 이유로도 잘 생깁니다. 두통 역시 긴장형 두통, 편두통처럼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지 않아도 충분히 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지럽다. 무조건 뇌졸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지러우면 다 괜찮다는 건 더더욱 위험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어지럼, 어떤 두통이 위험한가를 구분하는 눈을 갖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연구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뇌졸중과 관련된 어지럼증은 갑자기 시작되고 자기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심하며 눈을 뜨고 있어도 주변이 휘청거려서 도저히 혼자 서 있기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한쪽 팔다리 힘 빠짐, 말이 어눌해짐, 얼굴 비대칭 같은 증상이 같이 있다면 이건 그냥 귀 때문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귀에서 오는 대표적인 어지럼증들은 고개를 특정 방향으로 돌릴 때 더 심해진다거나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조금씩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 질환도 치료가 필요하지만 뇌졸중처럼 몇 분, 몇 시간이 생사를 가르는 수준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지럼증 환자는 어느 정도까지 MRI나 CT를 찍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어떤 교수님은 나이가 많고 혈관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적극적으로 뇌 검사를 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교수님은 모든 어지럼증을 다 뇌졸중으로 의심하면 필요 이상의 검사와 입원이 늘어나고 정작 진짜 중환 환자에게 써야 할 의료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시죠. 서로 다른 주장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어지럼증을 대충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위험 신호가 섞여 있는지 꼭 점검해야 한다는 것. 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도 가끔씩 찾아오는 묵직한 두통, 스트레스 받을 때 심해지는 머리, 조이는 느낌은 대부분 긴장형 두통이나 편두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통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벼락 맞은 것 같은 극심한 두통. 갑자기 시작해서 1분 안에 최고 강도로 치솟는 두통. 두통과 동시에 목이 뻣뻣해지고 구역질이 나고 의식이 흐려지는 느낌. 이런 두통은 뇌출혈, 특히 지주막 하출혈 같은 응급 상황일 수 있어서 타이레놀 하나 먹고 잘까? 하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 오래되었는데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 최근에 혈액응고 억제제, 혈전 예방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생긴 심한 두통에 더 예민해지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조금 놀라울 수 있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오는 분들 중 일부는 처음에는 단순 두통, 어지럼증으로만 시작해서 몇 시간 뒤에야 팔다리 마비나 말 어눌함 같은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전형적인 뇌졸중 얼굴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어지러운데 팔, 다리 괜찮으니까 나는 아니겠지 라고 안심하는 건 조금 이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어떤 질문을 해봐야 할까요?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플 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번 어지럼 두통은 평소에 겪던 것과 분명히 다르게 느껴지는가? 갑자기 시작했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최고 강도로 올라갔는가? 한쪽 팔다리 힘 빠짐, 말 어눌함, 얼굴 비대칭, 시야 이상이 함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는 느낌이 들면 혼자서 판단을 미루기보다 바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의견 차이는 존재합니다. 일부 의사들은 혹시 모르니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검사하자는 입장이고, 다른 의사들은 경험 많은 전문의의 진찰과 신경학적 검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어지럼 두통 환자에게 영상 검사를 넓게 적용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철저한 진찰 후 선별적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공통된 원칙은 이겁니다. 환자 자신이 느끼는 이상하다, 평소와 다르다는 감각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혹시 최근 한 달 사이에 요즘 따라 머리가 더 자주 아프네. 앉았다 일어나면 세상이 확 도는 것 같아. 잠깐 동안 눈앞이 하얘졌다가 돌아온 적이 있어.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그때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잠깐 누워 있다가 괜찮아졌네 하고 잊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그때의 자신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다시 돌아보고 다음번에는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조금 마음에 남으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두셨다가 나중에 어지럽거나 두통이 올 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중에 어지럼증은 늘 있는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이 떠오르신다면 조용히 이 영상을 보내주시고 이 부분만이라도 한번 들어봐 하고 권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것과 몸의 감각이 이상해지는 신호들을 살펴볼 거예요. 시야가 흐려지거나 둘로 보이는 느낌, 몸 한쪽 감각이 무눔해지는 느낌처럼 말로 설명하기 애매하지만 왠지 이상한 감각들이 왜 뇌혈관과 깊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눈과 감각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조금 전까지는 얼굴, 말, 팔, 다리처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비교적 티가 나는 신호를 살펴봤죠. 이번에는 설명하기 참 애매한 신호들입니다.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몸이 남의 몸 같기도 하고 한쪽만 둔한 느낌이 나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먼저 눈부터 볼까요? 우리 뇌 뒤쪽에는 시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눈이 카메라라면 뇌 뒤쪽은 사진을 인화하는 암실 같은 곳이에요. 눈으로 들어온 정보가 이곳까지 잘 전달되어야 보인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로 가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좁아지면 눈이 아프다기보다는 갑자기 한쪽이 안 보인다, 시야 반쪽이 날아간 것 같다는 느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증상을 시야 결손이라고 부르는데 놀랍게도 본인이 처음에는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즘 시력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시는데 손가락을 양옆에서 천천히 가져가며 어느 지점에서 보이는지 검사해 보면 한쪽 시야가 통째로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뇌가 그 빈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 넣어 버려서 본인은 그 사실을 잘 못 느끼고 지내시기도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에게 꽤 충격적인 부분이죠. 아니, 내가 안 보이는데도 모를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시야 이상을 어디까지 뇌졸중과 연결해 봐야 하는지 논쟁이 있습니다. 안과 의사 선생님들은 눈 자체 질환도 많으니 우선 안과 검사가 중요하다. 고 말씀하시고 신경과 신경외과 쪽에서는 갑작스러운 시야 변화는 뇌혈관 문제일 가능성도 크니 뇌 영상 검사를 놓치면 안 된다. 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은 어지럼시야 이상 환자가 오면 먼저 안과를, 어떤 병원은 신경과를 우선 보도록 하는 식으로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느 과가 맞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긴 시야 변화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떠오르시나요? 갑자기 한쪽 눈앞이 커튼 친 것처럼 어두워졌다가 몇 분 뒤에 돌아온 적. 책을 읽는데 글자가 반쪽만 보이는 느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너무 늦게 눈에 들어온 적. 이런 것들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단순히 요즘 눈이 나빠졌나 보다로 끝내지 마시고 한 번쯤 안과와 뇌검사를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감각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일부 환자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왼손이 마치 두꺼운 장갑을 낀 것처럼 둔해요. 오른쪽 얼굴, 팔, 다리만 이상하게 저릿저릿해요. 누가 만지는 건 알겠는데 느낌이 반만 오는 것 같아요. 우리 뇌의 감각 영역도 팔, 다리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위와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혈관이 문제를 일으키면 힘이 빠지는 대신 감각만 이상해지는 뇌졸중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더 놀라운 건 이 감각 이상이 몇 분, 몇 시간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다가 나중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과성 허혈 발작 TIA의 한 형태인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늘 논쟁이 따라붙습니다. 저림만 가지고 뇌졸중을 의심해야 하는가? 당뇨병이 오래되면 신경이 예민해져 손발이 저릴 수 있고 목 허리 디스크,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질환만으로도 한쪽 팔이나 손이 저릿저릿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떤 전문의는 저림만으로 MRI를 다 찍자고 하면 너무 많다. 고 걱정하고 또 다른 전문의는 그래도 한쪽으로만 갑자기 그리고 반복되는 저림이라면 최소한 한 번은 뇌혈관을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당신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여기서도 기준은 비슷합니다. 갑자기 한쪽만 평소와 분명히 다르게 양쪽 손이 오래전부터 조금씩 저려온다면 말씀드린 말초 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크지만 전에는 멀쩡하던 한쪽 팔이나 얼굴이 오늘 또는 몇 시간 사이에 유난히 둔하고 저리게 느껴졌다면 그때는 뇌를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어디가 설명하기 애매하게 이상하게 느껴지나요? 이상하지만 남에게 설명하려면 말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이 정도로 병원 가기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자주 그대로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애매함 속에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 내용 우리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이 순간 잠깐 영상을 멈추셨다가 카톡이나 메신저로
링크를 조용히 한번 보내보실까요? 혹시 요즘 시야나 감각 이상한 적 없으셨어요? 시간 되실 때 이 부분만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요. 당신의 작고 조심스러운 공유 하나가 가족의 뇌를 또 당신 자신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얼굴, 말, 팔, 다리, 그리고 오늘 살펴본 시야와 감각까지 합쳐보면 몸이 보내는 뇌졸중의 초기 신호지도 같은 것이 그려지실 거예요.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신호들이 왜 특히 혈압, 콜레스테롤, 혈관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어떻게 조용한 폭풍이 준비되고 있는지, 숫자와 그림을 떠올리기 쉬운 비유를 통해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간이 곧 뇌다 라는 말처럼 혈관 안에서 천천히 쌓이고 있는 것들을 알아야 진짜로 시간을 앞당겨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몸 바깥에서 보이는 신호를 조금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안쪽 세계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혈압과 혈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심장은 쉴 새 없이 피를 내보내고 혈관은 집집마다 수도관처럼 그 피를 온몸으로 나르고 있습니다. 혈압은 말 그대로 그 피가 혈관 벽을 누르는 힘이지요. 너무 낮으면 어지럽고 실신할 수 있고 너무 높으면 혈관벽이 계속해서 두드려 맞는 꼴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큰 오해를 하나 하세요. 나 혈압 괜찮아요. 머리 안 아프거든요. 그런데 고혈압은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야만 혈압이 높은 게 아니에요. 조용히 아무 신호도 주지 않은 채 혈관 벽을 조금씩 상하게 만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라는 이름으로 터져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혈관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새로 산 고무 호스는 탄탄하고 말랑해서 물을 세게 틀어도 잘 견딥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햇볕을 받고 안쪽으로는 물때가 끼고 기름기가 쌓이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살짝만 충격을 줘도 쉽게 터져버리죠. 우리 혈관도 비슷합니다.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고 흡연과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안에서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의사들이 조용한 폭풍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는 시기에는 대부분 몸에서 특별한 경고를 느끼지 못합니다. 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여 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져 가는 동안에도 걷고 말하고 밥 먹는데 큰 불편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벽이 조금 더 높은 혈압,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추운 날씨 같은 계기를 만나 딱 하고 터지거나 그 틈에 피떡이 달라붙으면서 뇌로 가는 피길이 한순간에 막히는 겁니다. 놀라운 건 뇌졸중으로 입원하신 분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발병 전까지 자신의 혈압이 높은 줄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혈압계로 재보긴 했지만 높게 나오기도 하고 낮게 나오기도 하니까 대충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는 분도 많지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집에 있는 혈압계 마지막으로 언제 꺼내 보셨나요? 병원 진료실이 아니라 집에서 앉아서 편하게 잰 혈압 숫자를 머릿속에 또렷이 기억하고 계신가요?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둘러싸고도 학계에는 늘 논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을 너무 낮추면 어지럽고 넘어질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높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래도 뇌졸중 심근경색 예방을 생각하면 가능한 한 목표 수치에 가깝게 낮추는 게 좋다는 주장이 부딪힙니다.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초도 마찬가지예요. 예방 차원에서 넓게 써야 한다는 쪽과 부작용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써야 한다는 신중론이 늘 함께 따라다닙니다. 이런 논쟁을 들으시면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생각이 드시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둘 중 어느 쪽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기보다 내 나이, 내 기저질환, 내 생활 습관에 맞는 목표를 주치의와 함께 정해가는 태도입니다. 숫자에만 집착하기보다 지금 내 혈관이 어느 정도 부담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 5년, 10년을 생각했을 때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실까요? 내가 마지막으로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확인한 게 언제였지?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목표 혈압 숫자를 나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까? 그 목표를 위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일까? 조금 의외일 수 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연구를 보면 혈압을 아주 조금만 낮춰도 뇌졸중 위험은 생각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축기 혈압, 위혈압을 10 정도만 낮춰도 뇌졸중 발생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결과들이 여럿 있지요. 조금 내리는 것 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어? 가 아니라 10만 낮춰도 5만 낮춰도 내 혈관이 숨을 좀 돌린다 라고 생각을 바꾸어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어르신들 혈압을 너무 공격적으로 낮추면 오히려 넘어져서 골절이 늘어난다 는 보고도 있고, 조심스럽게만 관리하면 득이 실보다 크다 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래에서 어르신들을 볼 때 숫자 하나로 결정하지 않고 어지러움, 넘어짐, 밤중 화장실 횟수, 수면 상태까지 함께 물어보며 조금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조절하는 길을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 안에 있는 조용한 폭풍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 안쪽에 기름때처럼 쌓여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들,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날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혈압 숫자들. 이 폭풍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나 곧 터진다고 플래카드를 들고 나오지도 않아요. 대신 당신이 혈압을 재고 약을 꾸준히 먹고 식단과 운동을 조금씩 조정할 때 조용히 힘을 잃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폭풍이 커지느냐, 잦아드느냐는 결국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인 결과일 뿐이에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꼭 부모님이나 형제에게도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잠시 멈추셨다가 가족 단체방이나 가까운 분께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한번 이번 주에 혈압이랑 콜레스테롤 체크해 볼까? 이 한마디가 나중에 병원에서 다행히 미리 관리하셔서 큰일은 피하셨네요 라는 말을 듣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렇게 혈관 안에서 준비되고 있는 조용한 폭풍이 일상 속 어떤 순간에 특히 잘 터지는지, 샤워실, 화장실, 아침 기상 직후처럼 우리가 자주 지나치지만 위험이 숨어 있는 순간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이때만은 특히 조심하자는 기준을 가지시면 당신의 혈관은 한층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혈관 안에서 준비되고 있는 조용한 폭풍이 언제, 어떤 순간에 특히 잘 터지는지를 살펴볼게요. 조금 놀라실 수도 있지만 뇌졸중은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는 아주 평범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아침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혈압과 맥박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과학적으로도 기상 후 몇 시간은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시간대이고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혈관 사고가 이 시기에 더 자주 발생한다는 보고가 여러 나라에서 반복해서 나와요. 몸이 부칭되는 시간이라 혈관에도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혈관이 약해진 분들은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서 먼저 1, 2분 정도 몸을 천천히 풀고 천천히 앉았다가 다시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벌떡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면 기상 직후 혈압 상승 플러스 갑작스러운 체위 변화가 겹쳐 혈관에 순간적인 압력을 줄 수 있거든요.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아침 혈압 상승에 주목합니다. 일부는 그래서 아침에 먹는 혈압약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다른 일부는 약 복용 시간보다는 전체적인 24시간 혈압 조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의견은 조금 다르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해요. 아침 시간에는 특히 자신의 혈압과 혈관을 부드럽게 깨워라. 혹시 당신은 어떤가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서 스마트폰부터 집어들고 곧장 화장실로 뛰어가고 찬물로 세수하고 서둘러 아침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음으로 화장실입니다. 조금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뇌졸중과 아주 밀접한 공간이에요. 대변을 볼 때 너무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확 치솟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가 있고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이 힘주는 순간 이 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어르신들 변비를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까?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보고 결정하자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변비 자체가 뇌졸중 심장병 위험을 올릴 수 있으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고 말하지요. 아직 한쪽으로 딱 정리된 결론은 없지만 고혈압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변비가 절대 가볍지 않은 문제라는 인식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화장실에서 용을 쓰듯 힘을 주다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차고 잠깐 눈앞이 핑 도는 느낌을 받은 적. 아유, 변 보다가 잠깐 어지러웠네 하고 넘기셨던 기억. 그 순간 혈관은 꽤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공간이 바로 욕실, 특히 샤워실입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거나 반대로 추운 날씨에 갑자기 아주 뜨거운 물을 틀면 혈관이 갑자기 확 늘어났다가 줄어들며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어요. 고혈압이 있거나 이미 혈관 벽이 약해진 분들에게 이 격한 온도 변화는 작은 폭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너무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는 어르신들에겐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일부는 적절한 온도의 목욕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논쟁은 있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분명합니다. 무리하게 뜨겁게 오래 갑자기 하지 않기. 특히 추운 화장실, 욕실에서 옷을 급히 벗고 뜨거운 물을 확 틀어 샤워하는 방식은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나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아침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겁나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루 중 특히 조심해야 할 순간은 첫째, 아침에 일어나 바로 움직일 때. 둘째, 화장실에서 오래 힘주고 앉아 있을 때. 셋째, 추운 환경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목욕할 때. 넷째,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즉 크게 화를 내거나 심하게 울고 난 직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정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큰 분노, 충격, 격한 슬픔을 겪은 뒤 몇 시간 안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더 잘 생긴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다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와 감정 폭발이 우리 혈관과 심장에 부담을 준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해요. 혹시 최근에 가슴이 쿵쾅거릴 만큼 화를 내거나 엉엉 울고 난 직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어지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나 너무 흥분했나 보다 하고만 넘기셨나요? 아니면 잠시라도 앉아서 숨을 고르고 물을 마시고 혈압을 한 번이라도 재보셨나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로 표시해 두셨다가 나중에 가족과 함께 우리 집은 아침, 화장실, 샤워, 감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 한번 차분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계시다면 아침에는 천천히 움직이자. 변비는 참지 말고 미리미리 관리하자. 샤워는 너무 뜨겁게, 너무 오래 하지 말자. 이 세 가지만 가족의 약속으로 정해도 당신의 혈관은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발견한 신호들 가운데 이 정도면 집에서 쉬어도 되는 상황과 무조건 119와 응급실을 떠올려야 하는 상황을 조금 더 또렷하게 나누어 드릴게요.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얼굴, 말, 팔, 다리, 시야, 감각,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위험한 순간들이 합쳐지면 당신만의 뇌졸중 경보 기준표가 만들어집니다. 이 기준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두시면 막상 그날이 왔을 때 훨씬 더 빠르고 담담하게 지금은 병원으로 가야 할 때다 라고 결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아주 분명하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 정도면 집에서 좀 쉬어보자가 아니라 이 정도면 바로 119부터 눌러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는 순간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조금 겁이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기준만 기억해도 큰 뇌졸중을 막을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먼저 많이 들어보셨을 FOST라는 기준부터 정리해 볼게요. F, face, 얼굴, A, arm, 팔, S, speech, 말, T, time, 시간. 하나씩 천천히 볼까요? 얼굴, face. 거울을 봤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입꼬리나 눈 주변이 한쪽만 이상하게 내려가 있거나 웃으라고 했을 때 양쪽이 똑같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때는 일단 뇌를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팔, aim. 양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한쪽 팔이 슬며시 내려가거나 컵, 젓가락, 숟가락을 잡을 때 유난히 한쪽 손이 힘이 없고 자꾸 떨어뜨린다면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전에 한 번 더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말, 스피치.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하는데 발음이 뭉개지고 자기 귀에 들리기에도 혀가 꼬이는 느낌이 들거나 듣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어눌해졌지? 하고 느낀다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갑자기 생겼다면 T, time, 시간입니다. 좀 더 지켜볼까가 아니라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해요. 과학적으로도 증상이 시작된 뒤 몇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했느냐에 따라 혈전용해제 같은 약이나 막힌 혈관을 직접 뚫어주는 시술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가 갈립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증상 시작 시간 정확히 기억나세요? 를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단순한 기준조차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응급실 가면 민폐 아닐까? 밤도 늦었는데 내일 아침에 동네 병원 가보지 뭐. 조금 있다 괜찮아지면 괜히 갔다 오게 되는 거잖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뇌졸중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는 어느 정도까지 이역구를 추천해야 하는가? 어떤 분들은 조금 과하더라도 넓게 보자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응급실을 권하면 정말 위급한 환자들이 오히려 밀릴 수 있다고 걱정하지요. 하지만 한 가지, 거의 모든 가이드라인이
똑같이 말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갑자기 생긴 신경학적 결손이 있을 때예요. 쉽게 말하면 얼굴, 팔, 다리 말씨야. 감각 중 어느 하나라도 갑자기 망가진 느낌이 들면 그때는 응급 상황으로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몇 가지를 더 붙여볼게요. 갑자기 한쪽 시야가 안 보이거나 세상이 둘로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인생에서 처음 겪는 벼락 맞듯 찾아온 극심한 두통이 목 뻣뻣함, 구토, 의식 흐려짐과 함께 올 때, 한쪽 몸의 감각이 갑자기 둔해지거나 장갑 낀 것처럼 이상하게 느껴질 때, 이런 증상은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가 아니라 지금 바로 병원에서 확인해야겠다가 더 맞는 판단일 때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스치나요? 그래도 괜히 갔다가 아무 일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요?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만약 응급실에 갔는데 아무 일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게 손해일까요? 아니면 다행인 걸까요? 연구를 보면 뇌졸중처럼 보였다가 아니었던 경우를 가성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응급실을 찾는 것이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주긴 해도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진짜 뇌졸중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괜히 갔다가 욕먹을까봐 집에서 버티다가 이미 치료 시간 창을 지나버린 뒤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여러 연구에서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헷갈리면 민폐보다 내 뇌를 우선하세요.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까요? 오늘 밤 내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얼굴이 비뚤어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 모습으로 나를 부른다면 나는 바로 L19를 부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 질문에 그래, 그땐 고민하지 말고 바로 전화해야지 라는 답을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놀람, 부정, 두려움 때문에 머릿속이 하얘지기 쉽거든요. 혹시 이 기준들이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두시고 가족 단체방에 이 구간 시간만이라도 이 부분은 꼭 같이 보자 라고 보내주세요. 특히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나 친척 어르신이 있다면 얼굴 팔말 이상하면 바로 L19래요. 이 한 문장만이라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렇게 응급 상황을 구분하는 기준을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그렇다면 평소 내 하루를 어떻게 바꾸면 그날이 아예 오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식사, 활동, 휴식, 수면까지 뇌와 혈관이 편안해야 하는 하루 루틴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해서 하나씩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가볍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다르게 보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뇌졸중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하루 루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미 하고 있는 습관들을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먼저 아침부터 볼게요.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밤사이 온 문자와 뉴스를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벌떡 일어나 화장실부터 향하시나요? 뇌와 혈관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과학적으로도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과 맥박이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변하는데 이때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눈 뜨고 그대로 1분만 더 누워 계세요. 발가락, 발목, 무릎,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몸을 깨운 다음에 일어나 보세요. 조금 의외지만
이 1분짜리 습관만 꾸준히 지켜도 어지럼증과 휘청거림이 줄었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확실히 덜 핑 도네요. 외래에서 실제로 자주 듣는 말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나셨다면 물을 한두 잔 정도 먼저 드셔보세요. 밤새 숨을 쉬고 땀을 조금씩 흘리면서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피가 조금 더 끈적해지고 혈관 안에서 잘 들러붙으려는 성향이 강해지죠. 이때 따뜻한 물 한 잔은 말 그대로 굳어 있던 수도관에 부드럽게 물을 흘려 보내는 일과 비슷합니다. 혹시 아침부터 진한 커피를 한 잔, 두 잔씩 드시는 편인가요? 카페인은 적당하면 혈관 수축과 확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빈속에 과하게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순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커피에 대한 의견은 갈립니다. 하루 2, 3잔 정도는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고 개인에 따라 심장 두근거림과 혈압 상승이 심하다면 줄이는 게 좋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나 좋은 커피보다 내게 부담 없는 커피 양을 찾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침 식사는 어떨까요? 뇌와 혈관은 롤러코스터 같은 혈당을 싫어합니다. 정제된 흰빵, 단 음료,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은 혈당을 한 번에 확 올렸다, 확 떨어뜨려 혈관 안쪽 벽에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통곡물, 채소, 단백질이 적당히 섞인 아침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오래 유지시켜줘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흰 것보다는 거친 것, 달콤한 것보다는 싱거운 것.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실까요? 나는 오늘 아침 내 뇌를 편안하게 해줄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그냥 입이 당기는 대로 먹었을까? 이제 낮 시간으로 가볼게요. 오랫동안 앉아서 TV를 보거나 컴퓨터 앞에만 있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혈관 건강 연구를 보면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앉아 있는 습관이 흡연 못지않게 혈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계에서는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 움직이느냐를 중요하게 봅니다. 꼭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시간 앉아 있었다면 최소 3, 5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왔다 갔다 걷거나 발 뒤꿈치 들었다 놨다, 어깨와 목을 한 번씩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완벽한 운동이 아니라 끊어주는 움직임이에요. 저녁 시간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술과 안주로 푸는 습관이죠. 소량의 술은 기분을 풀어주기도 하지만 양이 늘어나면 혈압과 중성지방을 올리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뇌와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얼마나 마셔도 되느냐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 오랜 논쟁이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심혈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안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쪽으로 점점 더 무게가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보는 습관도 생각보다 혈압과 뇌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밝은 화면과 자극적인 정보는 신경계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잠이 깊이 들지 못하게 하고 밤사이 혈압이 충분히 내려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뇌와 혈관이 가장 좋아하는 밤은 조용히 어둡게 규칙적인 시간에 오는 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부담이 되셨나요? 이걸 다 어떻게 지켜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1분만 더 누워 몸 깨우기, 기상 후 물 한 잔 마시기 1시간 앉아 있으면 3분 걷기 저녁 술 자주 마셨다면 이번 주엔 하루, 줄이기 잠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 내려놓기. 이 5가지 중 지금 당신이 가장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하나만 골라 일주일 동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채널을 움직이고 그 채널이 또 다른 누군가의 뇌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 하루 루틴을 혼자만의 싸움으로 만들지 않고 가족과 함께 지켜나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기억하시죠? 건강은 혼자만의 과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와 함께 우리 집 뇌 건강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화법과 작은 약속들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싸움을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이야기로 바꿔볼게요. 뇌졸중은 한 사람의 병이지만 사실은 온 가족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환자분 한 분과 그 옆에서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는 보호자 한 분. 선생님, 이 사람이 넘어지면 이제 제가 다 받아야 해서요. 밥, 약, 화장실, 다 같이 움직여야 해요. 아픈 건 한 사람인데 그 무게는 가족 모두의 어깨로 나누어집니다. 이 말을 조금만 뒤집으면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예방 습관 하나가 사실은 온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뜻이 되겠죠. 먼저 아주 기본적인 과학 얘기부터 하나만 짚을게요. 연구를 보면 혼자 사는 사람보다 가족이나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혈압, 혈당 조절 상태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제때 챙겨 먹고 식사 시간을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지키고 가끔이라도 같이 걸어 나갈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몸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의외일 수 있는 사실도 있어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져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 서로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건강 얘기를 꺼낼 때마다 싸움이 되는 집이라면 같이 사는 것이 건강에 득이 되기보다는 또 다른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함께 사느냐보다 어떤 말투와 태도로 함께 사느냐예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개인의 의지인가, 가족의 지지인가. 어떤 연구는 자기 스스로 의지를 다진 사람들이 가장 꾸준히 실천한다고 말하고, 다른 연구는 배우자와 함께 목표를 세우고 서로 체크해준 그룹이 더 잘 유지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아마도 정답은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일 겁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가족 회의처럼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식탁이나 거실에서 10분만 시간을 내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뇌졸중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떤 습관 하나를 같이 바꾸면 좋을까? 예를 들면 이런 약속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침에 일어날 때 서로에게 천천히 일어나세요. 한마디 하기, 주 3일은 저녁 10분이라도 함께 집 앞을 걷기. 혈압계가 있는 집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은 시간에 돌아가며 혈압 재고 숫자 적어두기. 술을 자주 드신다면 이번 달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마셔보기. 같이 현실적인 목표 세우기. 이때 중요한 건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이 아니라 우리 집이 이번 주에 해본 것, 다음 주에 해볼 것들 함께 기록해 보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냉장고 문에 작은 메모지를 붙여두고 날짜별로 체크 표시를 해 나가는 모습. 오늘 걷기 10분 했음, 물 한 잔 먼저 마셨음, 혈압 쟀음. 이렇게요. 눈에 보이게 쌓이는 체크들이 그 자체로 뇌와 혈관을 지키는 작은 훈장들입니다.
여기서 가족들끼리 특히 조심해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맨날 그렇게 먹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담배 끊으라니까. 이 말들은 사실 걱정에서 나오지만 들리는 귀에는 비난으로 꽂힙니다. 비난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오히려 더 숨게 만들고 몰래 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바꾸어 볼까요? 당신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둘 다 혈관 좀 쉬게 해주자. 아버지 안 계시면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이번 주에는 저랑 한 번만 같이 동네 한 바퀴 걸어보실래요? 같은 내용이라도 걱정을 사랑의 언어로 말할 때 사람 마음은 훨씬 쉽게 움직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이 말을 해줘야 하는데 괜히 싫은 소리처럼 들릴까봐 그동안 참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조금 더 부드러운 말투로 당신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한번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같이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와 할아버지가 같이 주말마다 공원 걷기 약속을 한다든지 딸과 엄마가 같이 저녁 스마트폰 끄는 시간을 정해 본다든지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어른들 건강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할아버지, 약 드셨어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랑 같이 걸어요. 이 한마디가 약보다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집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냥 이 영상을 가족에게 보내시고 이 부분 한 번만 같이 들어볼래? 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말 대신 영상이 이야기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함께 해 오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뇌졸중을 운명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 시각의 차이가 앞으로의 5년, 10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두시고 가족 단체방이나 가까운 분들에게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 한 줄만이라도 함께 나눠보세요. 얼굴말, 팔, 다리, 이상하면 바로 백시익구. 아침에는 천천히 일어나기. 우리 같이 혈관 쉬게 해주자. 그 어떤 문장이든 괜찮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차분히 정리하고 당신의 일상 속에 정말로 녹여 넣을 수 있는 작은 다짐 하나를 함께 정해 볼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아니, 오늘 영상이 끝난 직후부터 실천할 수 있는 Day 17 약속으로 따뜻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21번 고를까요? 얼굴, 말, 팔, 다리, 어지럼증과 두통, 시야와 감각, 혈압과 혈관, 아침과 화장실, 샤워실과 감정, 그리고 가족과 함께 만드는 습관까지 꽤 긴 여정을 저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그냥 운 좋게 살아가길 바라는 사람. 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내 뇌를 지키기 위해 배우는 사람이 되셨어요. 저는 그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특히 마음에 남는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실까요? 갑자기 흐려진 거울 속 얼굴, 한쪽 팔이 슬며시 떨어지는 모습, 벼락처럼 찾아오는 두통, 어두운 욕실, 병이 위에서 힘주던 순간, 혹은 식탁에서 가족과 나누는 짧은 대화 한 토막. 그 어떤 장면이든 괜찮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앞으로 당신의 선택을 바꾸는 작은 기준점이 되어줄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아주 쉽게 정리해보면 뇌졸중을 피하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눈. 얼굴이 비뚤어지고 말이 꼬이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갑자기 시야가 가려지거나 감각이 둔해질 때 괜찮겠지가 아니라 혹시? 라고 의심할 수 있는 눈입니다. 둘째는 망설이지 않는 용기. 지금까지라면 조금 더 지켜볼까 했을 상황에서 이번에는 그래, 한 번은 확인하자 라고 결정하는 용기. 119를 누르는 손, 응급실 문을 여는 발걸음이 당신의 뇌세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일 수 있으니까요. 셋째는 조용한 폭풍을 약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 혈압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혈관 안의 기름때가 더 두꺼워지지 않도록 막고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고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오래 앉아 있으면 잠깐이라도 일어나 걷는 그런 소소한 행동들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말 다 알겠는데 이 나이에 뭘 새로 바꾼다는 게 쉽진 않아요. 맞습니다. 쉬운 일이라면 진작에 다 바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변화를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 하나를 7일만 해보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앞에서 우리가 함께 떠올렸던 5가지 작은 습관들. 아침에 눈 뜨고 1분만 더 누워서 몸 깨우기, 기상 후 물 한 잔 마시기, 1시간 앉아 있으면 3분 걷기, 저녁 술을 이번 주에는 하루만 줄여보기, 잠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 내려놓기. 지금 이 중에서 당신이 그래, 이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것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어렵지 않고 실패해도 상처 덜할 것 같은 것 하나. 그게 오늘 우리의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가능하다면 혼자만 품고 있지 마시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한 명과 나누어 보세요. 나 이번 주에 아침에 1분만 더 누워서 몸 풀고 일어나 보려고. 같이 해볼래요? 이번 주에는 매일 저녁 10분만이라도 같이 걷자. 우리 혈관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요. 사실 이런 말은 건강을 지키자는 말이면서 동시에 나는 당신과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슴 한쪽이 조금 따뜻해지시나요? 어쩌면 떠올리기만 해도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지는 얼굴이 한 명쯤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오늘의 이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영상에서 기억에 남는 한 문장, 한 장면, 한 가지 습관을 댓글로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얼굴, 말, 팔다리, FAST를 꼭 기억하겠습니다. 아침 1분 습관 시작합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혈압 재는 날을 정해보려고요. 어떤 내용이든 괜찮아요. 당신의 한 줄 댓글이 다른 분에게는 큰 자극과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2번째 부탁은 혹시 오늘 내용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배우자, 우리 친구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 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분께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봐. 얼굴, 팔, 말, 이상하면 바로 엘구레. 이 한 문장이 언젠가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말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마무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 작은 챌린지를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고르신 나의 한 가지 습관을 오늘을 1일차로 해서 7일 동안만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아침 1분 루틴이든 물 한 잔이든 1시간 앉았다가 3분 걷기든 잠들기 30분 전 스마트폰 끄기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7일 뒤에 몸과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느껴보세요. 그때 시간이 되신다면 댓글로도 저 7일 해봤어요.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나눠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더 품위 있게 내 두 발로 걸으며 내 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며 살고 싶다. 는 마음 말이지요. 그 마음, 저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한 당신의 뇌와 혈관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길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앞으로도 뇌와 심장, 혈관, 노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함께 나눠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작은 약속을 짧게 한 줄로 정리해 볼까요? 나는 오늘 내 뇌를 위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다. 이제 당신의 첫 걸음을 응원하면서 함께 외쳐볼게요. Day 1 7 챌린지 시작.